여권 하나로 190개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 한국인들에게 이건 현실입니다. 세계 2위 여권 파워. 그런데 세계 최강국 미국은 놀랍게도 10위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4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미국 비자 한 장 받으려고 대사관 앞에 밤새 줄을 섰습니다. 가난한 나라, 전쟁의 상처가 남은 나라. 그게 1980년대 한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세계 정상에 올랐고 미국은 왜 추락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40년 역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52세,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 부사장이죠. 지난 20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일했어요. 런던, 싱가포르, 도쿄, 시드니. 제 여권에는 수십 개국 출입국 도장이 빼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미국 여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파란 표지 여권을 내밀 때마다 느끼는 그 자부심. 세계 최강국 시민이라는 자긍심 말이죠. 그런데 2025년 10월 어느 화요일 오후 제 그 자부심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뉴욕 JFK 공항이었어요. 런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적어도 50명은 넘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줄 맨 뒤에 섰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20분이 지났습니다. 겨우 5명 정도 앞으로 나갔어요. 30분째였습니다. 저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2시간 후인데 이러다간 늦겠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왼쪽에 있는 자동 게이트 쪽을 힐끗 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동양인 남성이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갖다 댔어요. 삐 소리와 함께 얼굴 인식 화면이 떴죠. 3초 후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통과했어요. 총 소요 시간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권 스캔, 얼굴 인식 통과. 10초. 또 다음 사람도요. 10초.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제가 30분째 줄 서 있는 동안 저 자동 게이트로는 최소한 50명은 통과한 것 같았거든요. 그들 대부분이 한국인처럼 보였어요. 가방에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한국어로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죠. 제 옆에 서 있던 동료 제임스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마이클, 저거 봤어? 한국인들 자동 게이트로 쓱쓱 지나가네. 저도 봤어요. 대체 왜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죠? 제임스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2025년 헨리 여권 지수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마이클, 이거 알아? 한국 여권이 이제 세계 2위래. 190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하대. 그래서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미국은 10위야. 10위. 20년 전에는 1위였는데 말이지.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10위? 그게 말이 돼요? 팩트야. 여기 봐. 싱가포르가 1위, 한국이랑 일본이 공동 2위. 우리는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랑 함께 10위. 믿기 힘들지? 저는 제임스의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국 여권 파워 10위. 헨리 여권 지수 20년 역사상 최저 순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거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9년. 제가 처음 한국에 출장을 갔던 그 해였어요. 당시 저는 28세 젊은 엔지니어였죠. 그때 본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비포장도로, 낡은 건물들, 김포공항이 허름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미국 대사관 앞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역시 미국은 대단한 나라야.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36년이 지난 지금 그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 여권 파워 2위가 됐고 세계 최강국 미국은 10위로 추락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죠. 그는 무표정하게 여권을 스캔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출장 목적은 뭡니까? 런던 지사 미팅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입니다. 심사관은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줬어요. 저는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총 40분이 걸렸네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 출장 때 이 질문의 답을 꼭 찾겠다고 말이죠. 1989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이죠. 당시 저는 28세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사에서 서울 올림픽 후속 통신 시스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첫 해외 출장이었죠.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한국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야. 조심해서 다녀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TV에서 본 한국은 정말 낙후된 모습이었거든요. LA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14시간을 날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후텁지근한 열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죠. 공항 건물로 들어섰을 때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낡았다. 정말 낡았어요. 천장은 낮았고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바닥 타일은 곳곳이 깨져 있었어요. LA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줄이 엄청 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줄은 겨우 10명 정도였는데 한국인 줄은 좋게 200명은 넘어 보였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요? 옆에 있던 일본인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 자유화됐거든요. 다들 처음 나가보는 거예요. 지금 여름휴가 시즌이라 더 많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죠. 입국 심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심사관은 제 미국 여권을 보더니 공손하게 도장을 찍어줬어요. 영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발음이 어색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가 비포장이었어요. 먼지가 엄청났죠. 차들은 낡았고 매연을 뿜어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님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호텔 가주세요.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줬죠. 호텔. 오케이, 오케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정말 가난해 보였어요. 판잣집들이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골목을 뛰어다녔죠. 좁은 시장 골목에서는 할머니들이 바닥에 앉아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수도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택시가 시내를 지나는데 갑자기 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물었죠. 운전기사님이 앞을 가리키며 뭔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저 멀리 큰 건물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수백 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곳이죠? 운전기사님이 더듬거리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아메리카 엠버시. 비자. 미국 대사관이군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러 온 거였어요. 줄은 건물을 두세 번 휘감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밤새 줄을 선 것 같았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았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을 내리고 그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한 젊은 여성이 대사관 문을 나서며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죠. 거절당한 것 같았어요. 옆에서는 중년 남성이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쥐고 있었는데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자 하나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저는 생각했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민이었을까요? 저는 가방 속 제 파란 여권을 만져봤습니다. 이 여권 하나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비자 걱정 따위는 해본 적도 없었어요. 역시 미국은 위대한 나라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어요. 호텔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꿈의 나라구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비자 하나 받으려고 밤새 줄을 서야 하는 곳.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한국 정말 가난해요. 사람들이 미국 가려고 대사관 앞에서 밤새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전쟁 후 겨우 40년도 안 됐는데. 우리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지. 네, 정말 그래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서울 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이 나라가 언젠가 미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36년 후 이 가난한 나라가 여권 파워에서 미국을 완전히 추월하게 될 줄은요. 2025년 10월 월요일 오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6년 만에 재방문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건물이 엄청났거든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이게 공항이야 아니면 우주선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게이트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통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천장은 높았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때 제 앞을 로봇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로봇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며 안내를 하다니.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거대한 전광판에 여러 언어로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자동 입국 심사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저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키오스크에 여권을 갖다 댔어요. 화면이 켜지더니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3초 후 게이트가 열렸죠. 이게 끝이야? 심사관도 없어? 너무 빨라서 황당할 정도였어요. JFK 공항에서 40분 걸렸던 입국 심사가 여기서는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항 로비는 쇼핑몰 같았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고 카페와 레스토랑도 가득했어요. 심지어 한국 전통 정원까지 있었죠. 1989년 김포공항이 낡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 승강장도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한 중년 기사님이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었어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펼쳐지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8차선, 10차선 도로가 쭉쭉 뻗어 있었죠. 터널도 깨끗했고 조명도 밝았어요. 양쪽으로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마천루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이게 정말 36년 전 그 나라 맞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자전거 도로도 보였어요. 사람들이 조깅하고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1989년에 본 그 더럽고 황량한 강이 이렇게 변했다니. 택시가 강남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활기찼어요. 명품 매장,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했죠. 젊은 사람들이 세련된 옷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진국 대도시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후 미팅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36년 전에는 미국 비자 받으려고 대사관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성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톰슨 씨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김준호입니다. 오늘 오후 미팅 예정이었죠. 그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영어 발음도 완벽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그가 앉았어요. 일찍 오셨네요. 공항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놀라웠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본 공항 중 최고였습니다. 김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많이 변했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도 제 명함을 줬죠. 명함을 받아보는데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너스 파트너 마이너스 190 컨트리즈 비저 마이너스 프리 액세스. 저는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김준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여권으로 190개국을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저희 한국 비즈니스맨들은 이걸 명함에 적어요. 경쟁력이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6년 전 비자 하나 받으려고 울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여권 파워를 명함에 적고 다니다니. 김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톰슨 씨,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럼 오늘 저녁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저녁 7시 김준호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의 차는 현대 제네시스였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죠.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했어요. 이 차도 한국 제품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죠. 미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벤츠나 BMW와 경쟁하는 브랜드입니다.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1989년 서울 거리를 달리던 낡은 차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 차는 싸구려 이미지였는데 차는 강남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줬어요. 네온 사인과 LED 조명이 거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초고층 빌딩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여기가 강남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가난해 보이지 않았어요. 차는 한 고층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63층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통유리로 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예요. 24시간 도시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어요. 한식과 양식 중 뭐가 편하세요? 한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김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톰슨 씨, 제가 지난달에 중동 출장을 다녀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바이, 사우디, 카타르. 세 나라를 10일 동안 돌았죠. 제 여권 하나로요. 비자 신청 없이요.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만난 미국 기업 담당자였어요. 그분은 사우디 비자 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대요. 그 사이 저는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공항에서 한국 여권 보여주니까 입국 담당관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웰컴 투 케냐, 코리안 프렌드라고요. 왜 그렇게 환영하죠? 한국이 케냐의 도로 건설, 병원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케이팝이 엄청 인기예요. BTS, 블랙핑크 아시죠? 들어는 봤어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해요.
그게 여권 파워로 이어지는 거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잡채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때요? 김준호가 물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맛있어요. 이게 한식이군요. 한식은 이제 세계적인 음식이 됐어요. 뉴욕, 런던, 파리 어디든 한식당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거죠? 36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정말 가난했잖아요. 김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예요. 국가 신뢰도죠. 신뢰요? 네. 한국은 70년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않았죠. 대신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로 전 세계와 친구가 됐어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9위 국가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 금액도 세계 15위 안에 들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국제 약속이요. 한국 기업들은 납기를 지켜요. 품질을 보장하죠. 그래서 신뢰를 얻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권 파워는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김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죠.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제를 일으킬까? 테러를 저지를까? 불법 체류할까? 그런 걱정이 없으면 비자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난 50년간 한국은 전 세계에 신뢰를 쌓았어요. 성실하게 조용히요. 그 결과가 지금 여권 파워 2위인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럼 미국은 왜 추락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감히 판단할 순 없지만 아마도 분쟁이 많아서 아닐까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동 여러 나라와 갈등이 있었잖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하지만 여권 파워는 호감도와 신뢰의 문제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권 파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얼굴이고 신용도였죠. 그리고 한국은 지난 36년간 그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미국 여권 파워 추락이라는 키워드로요. 첫 번째로 나온 기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20년 역사, 미국 최저 순위 경신. 2014년 미국은 영국, 독일과 함께 공동 1위였습니다. 175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죠. 그런데 2015년부터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2016년 3위, 2017년 5위, 2018년 6위, 그리고 2025년 현재 10위까지 떨어진 거였습니다. 11년 만에 9단계 추락.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두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 기사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국 여권 파워 하락, 외교 마찰이 원인. 기사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2024년 1월 브라질이 미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때문이었죠. 미국이 브라질인에게 비자를 요구하니까 브라질도 똑같이 한 거였어요. 그 결과 미국은 비자 면제 국가 하나를 잃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어요.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시리아. 이들 나라는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미국인 입국을 까다롭게 만들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인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어요. 중국도 한때 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무역 전쟁의 여파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강대국의 힘은 양날의 검이었던 거예요. 힘이 세니까 다른 나라와 충돌도 많았고 그게 여권 파워 하락으로 이어진 거였죠. 세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CNN 보도였어요.
미국 여권 소지자 해외 입국 시 추가 심사 증가. 기사에 따르면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미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대요. 테러 우려와 정치적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출장 경험을 떠올렸어요. 작년 터키 출장 때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40분을 기다렸죠. 심사관이 제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어느 호텔에 묵습니까?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옆줄에 서 있던 한국인은 5분 만에 통과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학술 논문이었어요. 하버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쓴 글이었죠. 여권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여권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 이미지, 문화적 영향력, 외교적 우호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표가 하나 있었어요. 국가별 호감도 지수 변화 2014년 대비 2024년. 미국 호감도는 15%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42% 상승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반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 아프간 철수, 무역 분쟁으로 이미지가 나빠졌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사를 더 찾았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중립 외교, 여권 파워의 비결이었어요. 칼럼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유지한다. 중동에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경제 관계를 강화한다. 이런 균형 외교가 전 세계적 호감도를 높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를 만들었죠. 도로를 건설하고 병원을 짓고 기술을 전수하고 문화를 나눴어요. 그 결과 190개국이 한국인을 환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땠나요?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여러 나라와 충돌했어요. 때로는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대가로 호감도를 잃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여권 파워는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한국은 신뢰를 쌓았고 미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를 사람들이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오늘은 한강공원으로 모실게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2024년 3월 두바이 버즈 칼리파 42층.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마이클, 큰일 났어요. 팀원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데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톰과 에밀리가 못 와요. 비자 문제래요. 사우디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했대요. 뭐라고요? 그날은 아랍에미리트 정부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계약 규모 500만 달러. 6개월 준비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핵심 기술팀 2명이 못 온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사우디 경유하려면 사전 비자가 필요했대요. 저희가 놓쳤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4시간 후인데 어떡해요? 최선을 다해보죠. 뭐? 팀원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톰이 맡은 기술 파트, 에밀리가 준비한 재무 파트. 둘 다 핵심이었죠. 망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어요. 42층 VIP 룸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팀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3명 모두요. 그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유 있게요. 안녕하세요, 톰슨 씨.
한국 팀 리더가 인사했어요. 그는 어제 저녁 네트워킹 파티에서 만난 박민수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엔지니어였죠. 일찍 오셨네요. 제가 억지로 웃었어요. 저희는 어제 저녁에 다 도착했어요. 덕분에 푹 쉬었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9시 정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굿모닝, 젠틀맨. 시작하시죠. 수석 담당관이 말했어요. 미국 팀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안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최신 기술을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술팀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관이 물었어요. 아, 그게 예상치 못한 일정 때문에.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비자 문제인가요? 담당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은 엉망이었습니다. 기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재무 부분도 엉성했죠.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원래 1시간 계획이었는데요. 땡큐 미스터 톰슨. 담당관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제 한국 팀 차례였습니다. 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 3명 모두 직접 왔습니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완벽했어요. 기술 담당 이재훈이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까지 보여줬죠. 재무 담당 김수진이 비용 분석을 발표했어요. 세세한 항목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전체를 조율하며 질문에 즉답했어요. 저희는 사우디, UAE, 카타르 모두 무비자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즉시 출장 올 수 있습니다. 비자 지연 걱정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죠. 담당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만 30분이었죠. 끝났을 때 담당관들이 박수를 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수석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민수를 만났어요. 축하합니다. 훌륭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톤슨 씨. 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미국 팀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비자 문제였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저희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요. 한국 여권이 정말 편리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톰슨 씨,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글로벌 프로젝트는 여권 파워가 진짜 경쟁력이에요. 팀원들이 언제든 현장에 올 수 있어야 하거든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오후 3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메일 제목이 보였어요. 프로젝트 어드 어나운스먼트. 클릭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선정이라고 써 있었어요. 500만 달러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죠. 이게 현실이구나. 여권 파워가 정말 비즈니스 경쟁력이구나. 한국은 190개국을 자유롭게 다니며 계약을 따냅니다. 미국은 비자 때문에 팀원도 제대로 못 보내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여권 파워가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편의가 아니에요.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개인 일정이었어요. 궁금증을 풀고 싶었거든요. 김준호가 한강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녁 7시였죠.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으며 그가 말했어요. 두바이 소식 들었어요. 안 됐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 실수였어요. 비자 확인을 제대로 못했죠.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 문제예요. 한국 기업들은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요청했죠. 무엇을요? 비자 면제 협정 확대를요.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한강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톰슨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36년 만에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정말이요. 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였죠. 1953년 서울이에요. 전쟁 직후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자원도 없고 땅도 좁다. 하지만 하나 있다. 사람이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했어요. 미친 듯이요.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걸 걸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은 경제 개발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수출 드라이브 정책.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어요.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보냈죠. 달러를 벌기 위해서요. 힘들었겠네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1970년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이에요. 현대, 대우 같은 한국 기업들이 사막에서 도시를 지었어요. 50도 더위 속에서요? 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980년대엔 전자제품이었어요. 김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 LG가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었죠. 처음엔 싸구려 취급받았어요. 그런데요. 품질을 올렸어요. 미친 듯이 연구 개발했죠. 10년 후엔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준호도 옆에 앉았어요. 1990년대는 민주화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독재가 끝나고 자유가 왔죠. 그게 사회 전체를 역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IMF 위기가 왔죠. 1997년이었어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다시 일어섰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문화가 폭발했어요.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한류가 시작됐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졌어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맞아요. 그게 한국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어요. 한강 다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무지개 색깔이었어요. 톰슨 씨,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김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대신 돕기만 했죠. 도로 짓고 병원 세우고 기술 전수하고 문화 나눴어요. 그게 신뢰를 쌓은 거군요. 정확해요. 김준호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케냐 사람들은 한국이 지은 도로를 달려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한국이 세운 병원에서 치료받죠.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 공장에서 일해요.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한국 장학금으로 공부하고요. 그래서 환영받는 거군요. 맞아요. 여권 파워는 총이나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 만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켜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납기 지키고 품질 보장하고 계약 이행하죠. 50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쌓인 거군요. 네. 신뢰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수십 년 걸리죠. 그가 일어섰어요. 미국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예요. 하지만 여권 파워는 다른 게임이에요. 무슨 뜻이죠?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호감으로 이기는 게임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했죠.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 세계를 친구로 만들었어요. 36년 동안요. 그 결과가 여권 파워 2위예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1989년 제가 본 그 더럽고 가난한 강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였죠. 김준호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결심했어요. 미국도 다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힘이 아니라 호감으로요. 그게 여권 파워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2025년 11월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사 팀원 5명과 함께였죠.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 JFK에서 40분 기다렸던 그날을요. 톰슨 팀장님, 한국 입국 진짜 빠르네요. 팀원 제니퍼가 놀라워했습니다. 10초 걸렸어요. 김준호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어요. 양측 모두 파트너십에 합의했죠. 저녁에 김준호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확신에 찬 얼굴이시네요. 그가 말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 비행 내내 저는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제목은 여권 파워 프로젝트 실행 제안서였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제가 30분 줄을 섰죠. 한국인들은 10초 만에 통과했고요. 이제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이 섰죠. 월요일 아침 저는 CEO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CEO 존 마이어스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60대 중반 30년간 회사를 이끈 베테랑이었죠. 한국이 36년 만에 2위가 됐다고. 우리는 10위로 떨어졌고. 네, 맞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었어요. 톰슨,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지?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아시아 파트너십 강화예요. 특히 한국이요. 둘째는 비자 문제 해결 시스템이요. 우리 직원들이 전 세계 어디든 즉시 갈 수 있게요. 셋째는 신뢰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지원, 교육 협력, 문화 교류요. CEO가 잠시 생각하더니 인터폰을 눌렀어요. CFO와 전략팀장 불러줘. 지금 당장. 30분 후 회의실은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톰슨, 다시 설명해봐. CEO가 말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서 $500만 계약을 놓쳤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요.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한국 팀은 3명 모두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2명이 못 왔죠. 그게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올해만 우리가 비자 문제로 놓친 계약이 8건입니다. 총 $2,300만. CFO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여권 파워는 이제 경쟁력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걸 명함에 적어요. 190개국 무비자 액세스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전략팀장이 물었어요. 단기적으론 파트너십입니다. 현지 팀을 활용하는 거죠. 장기적으론요? 신뢰 회복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부 차원의 문제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EO가 천천히 말했어요. 톰슨, 자네가 이 프로젝트 리드하게. 예산은 승인하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CEO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36년 만에 해냈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죠.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새 프로젝트 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첫 번째 목표를 적었어요. 한국 파트너십 강화. 팀원 5명이 모였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 목표는 간단해요. 비자가 경쟁력을 막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현지 팀 구축, 파트너 협력, 신속 비자 시스템.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 JFK 공항에서 느낀 그 좌절감. 한국인들이 10초 만에 통과할 때 저는 30분을 기다렸죠.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여권 파워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는 걸요. 미국이 다시 1위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로젝트 승인됐어요. 다음 달 서울에서 뵙죠.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6년 전 한국이 시작했던 그 여정을 이제 우리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권 파워 회복, 신뢰 회복. 쉽지 않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이제 시작입니다.